일단 저는 7번부터 진행할 거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일부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다음 중 CRISP-DM 방법론의 모델링 단계에서 수행하는 태스크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모델 테스트 계획 설계, 2번 모델링 기법 선택, 3번 목소리 모델링 내고 있나요? 왜 안 들리지? 안, 저는 들려요. 그래요? 저도 잘 들립니다. 네, 제가 지금 설정이 잘못돼 있어서 블루투스 키니까 잘 들리네요. 다시 한번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네. 네. 저는 지난번에 이어서 일부분 계속 진행할 거고요. 7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CRISP-DM 방법론의 모델링 단계에서 수행하는 태스크가 아닌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1번 모델 테스트 계획 설계, 2번 모델링 기법 선택, 3번 모델 평가, 4번 모델 적용성 평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교재부터 보시면 CRISP-DM이 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일단 CRISP-DM은 1999년 유럽연합에서 발표된 계층적 프로세스 모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보통 일반적인 계층 프로세스 모델은 단계, 태스크, 스텝 이렇게 3개 레벨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은 단계, 일반화 태스크, 세분화 태스크, 프로세스 실행으로 나눠져서 총 4개의 레벨과 업무 이해, 데이터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그리고 전개 6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계층적 프로세스 모델이랑 다른 게 CRISP-DM의 경우에는 이 태스크 단계가 일반화 태스크와 세분화 태스크 2개로 나눠진 거고요. 그리고 프로세스 실행이 다시 6개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방법론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그 6단계가 쭉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표로. 논이 꽤 자주 나온다고 해서 알아둬야 하고요. 그림으로 보시면 업무 이해, 데이터 이해, 데이터 준비, 모델링, 평가, 전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문제로 돌아가서 정답을 확인해 보면 4번 모델 적용성 평가가 모델링 단계에서 수행하는 태스크가 아닌데요. 해설해보시면 모델 적용성 평가는 마지막 6단계인 평가에서 실시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표에는 5단계가 평가라고 되어 있는 거를 보니까 이 교재에서 약간 오타를 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5단계 평가에서 실시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KDD 방법론이랑 조금 다르다, 얘가 좀 더 세부적이다 라고 언급이 되는데 제 페이지에서는 KDD 방법론을 찾을 수가 없어서 추가로 여기 가져왔는데요. 이 KDD 분석 방법론이 그 96년에 얘보다 한 3년 정도 전에 소개된 방법론으로 데이터로부터 통계적 패턴이나 지식을 찾기 위해 절차와 단계를 표준화한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이 CRISP-DM에서 DM이 데이터 마이닝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이게 뭘까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찾아보니까 그냥 한마디로 저희 정보의 홍수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 정보의 홍수 속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내는 과정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KDD 분석 방법론은 데이터 마이닝, 기계학습, 인공지능, 데이터 시각화 등에서 응용될 수 있는 구조고요. 이거는 이제 이 CRISP-DM이랑 다르게 데이터셋 선택,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변환, 데이터 마이닝, 결과 평가 이렇게 5가지 프로세스로 구성되어 있어요. 얘는 6가지 프로세스였고 KDD는 5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요. 그래서 각 절차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여기 적어놨는데 이거는 그냥 각자 읽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읽어드리면 데이터 선택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데이터 선택 단계는 선택을 하기에 앞서서 비즈니스 도메인에 대한 이해와 프로젝트 목표 설정이 필수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 타겟 데이터를 구성해서 분석에 활용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준비 단계는요. 여기서 이제 잡음이나 뭐 이상한 부분, 뭐 결점이 있는 부분 등을 제거하게 되고요. 추가로 요구되는 데이터셋이라고 하는데 그냥 데이터 묶음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데이터라고 말을 해도 되고요. 데이터가 있을 경우 앞에 선택 절차를 재실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데이터 변환 단계에서는 이 데이터 전처리에서 이렇게 잡음이나 결측치, 이상치 등을 제거한 정제된 데이터를 목적에 맞게 변수를 생성하고 선택해서 데이터 차원을 축소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그 다음에 나올 데이터 마이닝 단계의 진행을 위해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마이닝 프로세스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데이터를 학습용 데이터와 검증용 데이터로 분리하게 되고요. 이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학습용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각자의 뭐 목적에 맞게 데이터 마이닝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데이터 전처리와 변환 프로세스를 추가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시 그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마이닝 결과를 평가하는데 그 분석 목적이랑 맞는지 확인하고 결과가 어떤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 평가를 하게 되고요. 이때 발견된 그 데이터들을 이제 업무에 활용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결과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맨 처음 데이터 선택 절차랑 데이터 마이닝 절차를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CRISP-DM의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단계와 일반 과제, 세부 과제, 프로세스 실행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드리자면 이 단계에서는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기획하고 자료 수집하고 뭐 자료 분석하고 이런 단계가 이 단계 부분에서 실행이 되고요. 일반 과제 레벨에서는 데이터 마이닝의 단일 프로세스를 완벽하게 수행하는 단위라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데이터 정제하는 과정 이런 게 이 일반 과제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부 과제 단계에서는 그 일반 과제에서 뭐 데이터를 정제한 거 이런 걸 이제 범주형 데이터랑 연속형 데이터 정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림으로 따지면 얘가 범주형 데이터 정제고 오른쪽이 뭐 연속형 데이터 정제다. 이렇게 태스크들이 구성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세스 실행할 때 데이터 마이닝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이 진행되고, 이 단계에서 다시 6가지로 앞에서 봤던 이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단계를 반복해서 수행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폭포수 모델이나 뭐 다른 모델을 언급했던 6번 같은 경우에는 이 폭포수 모델을 얘기를 했는데, 여기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얘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요 CRISP-DM은 단계 간에 반복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 이틀 정도는 요것만 계속 정리를 하고 찾아봤던 것 같은데, 아마 지금 이거 들으셔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나중에 하실 때 7번은 조금 시간 투자하셔서 내용이 안 되는 거 있으면 더 찾아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 없으면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8번은 빅데이터 분석 기획 단계에서의 3가지 과정 순서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잠깐 읽어보시고요. 뭐 데이터 분석 위험식별, 뭐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뭐 비즈니스 이해 및 범위 설정, 요 3가지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게 뭔가, 이런 문제인데, 일단 교재 보시면 여기 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개요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아까 앞에서 7번에서 얘기했던, 기존에는 뭐 단계, 태스크, 스텝 3가지로 레벨이 구성되어 있다 얘기했던 게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그림. 그래서 단계, 태스크, 스텝 이렇게 3개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CRISP-DM의 경우에는 이 태스크가 일반 태스크, 세부 태스크 그래서 2개로 나눠졌었던 겁니다. 일단 요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보면 이렇게 3개 계층 레벨이랑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5단계들이 프로세스 그룹이고, 네, 얘네가 프로세스 그룹이고, 각 단계는 여러 개의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다. 근데 이 각 태스크들은 물리적이나 논리적으로 품질 검토의 항목이 될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계층인 스텝은 입력 자료, 뭐 출력 자료, 출력 도구 이런 걸로 구성된 단위 프로세스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 방법론은 분석 기획, 데이터 준비, 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현, 평가 및 전개 이렇게 5개 단계랑 각각의 테스트와 스텝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필요에 따라 데이터 준비와 단계와 데이터 분석 단계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이거를 보는 게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1단계 분석 기획, 2단계 데이터 준비, 3단계 데이터 분석, 4단계 시스템 구현, 5단계 평가 및 전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는 문제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획 단계의 3가지 과정 순서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보시면 3가지 태스크의 순서가 비즈니스 이해 및 범위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정의하고 계획을 수립을 하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위험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 이 순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팁 보면 이게 스텝까지는 아니어도 단계랑 태스크까지는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하니까 여기는 태스크까지는 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단계 데이터 준비는
필요한 데이터를 정의를 하고 데이터 스토어를 설계하고 데이터 수집 및 정합성을 검증하는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분석은 분석용 데이터를 준비를 하고 텍스트를 분석한 다음에 좀 더 탐색적으로 시각화,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모델링 단계를 거쳐서 그 모델을 평가하고 검증하는 태스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4단계 시스템 구현에서는 설계를 하고 그 설계를 바탕으로 구현을 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테스트해서 운영을 해보는 태스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마지막 5단계에서는 평가 및 전개인데 모델 발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평가하고 최종 보고까지 하는 걸로 태스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시 가서 정답과 해설을 보시면 일단 아까 보신 것처럼 답은 3번 비즈니스 이해 및 범위 설정, 프로젝트 수행 계획 수립, 데이터 분석 위험 식별 이 순서로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이론 부분이라서 이렇게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답이 나왔네요. 9번은 다음 중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데이터 분석 단계에서 수행하는 주요 태스크가 아닌 것은 위에랑 살짝 문제가 비슷한 이론은 비슷하니까 그냥 바로 데이터 분석 단계로 넘어가면 세 번째 단계고요. 보시면 분석용 데이터 준비, 텍스트 분석, 탐색적 분석, 모델링, 모델 평가 및 검증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 텍스트 분석 있었고요. 모델링 있었고 모델 평가 및 검증 있었는데 모델 발전 계획 수립은 못 봤죠, 저희가. 그래서 답을 보시면 4번 모델 발전 계획 수립이 답이고요. 해설에는 모델의 발전 계획 수립은 빅데이터 분석 방법론의 마지막인 평가 및 전개 단계에서 수행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텍스트 분석, 모델링, 모델 평가 및 검증은 나와 있고 모델 발전 계획은 5단계 평가 및 전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요것도 같은 이론이라서 그냥 바로 넘어가고요. 10번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여러 개의 작은 업무 단위로 분해하고 각각의 분해된 업무 담당자 및 수행 기간을 정의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요. 1번 요구사항 정의서, 2번 업무 분업 구조, 3번 분석 과제 정의서, 4번 프로그램 목록. 이거는 이 이론을 사실 몰라도 그냥 조금 말을 해석만 잘할 수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자료를 보시면 요구사항 정의서 1번이었죠. 이게 뭐냐, 개발이나 분석이 수행되길 원하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문서다 라고 나와 있고요. 업무 분업 구조, 개발이나 분석을 수행하는 전체 과정을 수십 개,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작은 단위의 업무로 나누어 수행 담당자 및 수행 기간 등을 작성한 문서. 답은 2번 업무 분업 구조이고요. 또 아까 분석과제 정의서가 있었는데 그 분석과제 정의서는 여기 없으니까 위에서 확인을 하고 프로그램 목록 여기 바로 있네요. 개발이나 분석을 수행하는 중간 과정의 프로그램이나 모델을 관리하기 위한 문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밑에 데이터 정의서, 개체관계 다이어그램, 클라우드 자원 명세서 이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2번 업무 분업 구조가 답이었는데 그 분석과제 정의서는 이 뒷부분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뒷부분 내용을 미리 가져와 봤는데
뒤에서 이따 보실 건데 하향식 접근법이랑 상향식 접근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분석과 지정에서는 이 접근법들을 가지고 분석 과제 발굴을 위한 그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과정을 끝내고 난 다음에 분석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서류 문서거든요. 그래서 분석 과제 정의서를 쓸 때는 분석명, 분석 정의, 뭐 데이터 입수가 쉬웠는가, 아니면 왜 입수를 하게 되었는가, 분석 주기는 어떻고, 분석을 적용하는데 쉬웠는지 어려웠는지, 이런 식으로 되게 세세하게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뭐 분석 데이터의 내외부 비구조적인 데이터 및 오픈 데이터까지 범위를 고려해서 작성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뒤에서 얘는 한 번 더 볼 거니까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석 과제 발굴 내용을 볼 건데요. 네, 1번. 문제 탐색 단계에서 사용하는 도구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9가지 블록을 5가지 블록으로 요약하였을 때 그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 지원 인프라, 2번 업무, 3번 제품, 4번 환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단 관련 교재 페이지를 보시면 분석 과제 발굴이 뭐냐 이 이론이 나와 있는데요. 분석 과제 발굴은 이제 기업에서 데이터 분석 플랫폼을 구축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어떤 일을 분석을 할 건지 그 분석 과제를 발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분석 과제 발굴이 기업이 해야 되는 일을 데이터 분석 문제로 변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예를 들어서 기업의 가장 큰 최종 목표는 이제 이윤 창출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윤 창출을 위해서 뭐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에서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건지, 그래서 뭘 분석해야 되는지,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기 위해서 뭘 분석할까, 이런 걸 찾는 게 이제 분석 과제 발굴이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석 과제는 아까 앞에서 봤던 그 과제 정의서 형태로 이제 도출이 되는데요. 분석 과제를 탐색하는 방법에 하향식 접근법이랑 상향식 접근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일단 하향식 접근법에 대해서 보자면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썼던 전통적인 탑다운 방식인데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각 과정이 체계적으로 단계화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아까 봤던 폭포수 모델이 하향식 접근법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상향식 접근법은 현대에서 뭐가 문제인지 사전에 정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의 조합에서 인사이트를 찾아내는 바텀업 방식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디자인 싱킹이라는 게 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는 디자인 싱킹이 상향식 접근법에 해당된다. 일단은 그렇구나 하고 일단은 넘어가시고 분석 대상을 알고 있으면 하향식 접근법, 모르면 상향식 접근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계속 봤던 폭포수 모델이 하향식 접근법이고요. 이게 스탠퍼드 대학의 디자인 싱킹이라고 해서 그림이 나오는데 공감, 문제 정의, 아이디어 도출, 프로토타입, 테스트, 평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상향식이다. 상향식
접근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에 저희가 초반에 봤던 최적화 통찰력 해결책 발견, 이 분석 대상이랑 방법에 따른 네 가지가 나오는데, 최적화랑 해결책에서 하향식으로, 발견이랑 통찰력 이 부분에서 상향식으로 넘어간다. 그냥 얘는 보기만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문제가 문제 탐색 단계에서 사용하는 도구인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9가지 블록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 부분에서 나오거든요. 분석 과제 발굴 방법론 개념도 여기서 나오는데, 하향식 접근법이 특히나 중요해서 계속적으로 이 책에서도 좀 주의 깊게 봐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하향식 접근법은 현황 분석을 통해서 아니면 인식된 문제로부터 기회나 문제를 탐색하고,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 방안을 찾고, 데이터 분석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서 분석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분석 대상이 뭔지 알고 있냐 해서 알고 있다 할 때 하향식 접근법을 쓰는 건데, 문제 탐색 단계에서 비즈니스 모델 탐색 기법이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석 기회 발굴 및 범위 확장, 세 번째는 외부 참조 모델 기반 문제 탐색, 네 번째는 분석, 유스 케이스, 이렇게 가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문제 정의 단계에서는 식별된 비즈니스 문제를 데이터 문제로 변환해서 과제를 정의한다. 해결 방안 탐색 단계에서는 과제를 정의한 다음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방안을 탐색한다.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는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타당한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답을 확인하면서 좀 더 이해를 하자면, 정답은 4, 환경이었고요. 해설에는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요약된 5가지 블록은 업무, 제품, 고객, 규제와 감사, 지원 인프라다. 이렇게 나오는데, 업무, 제품, 지원 인프라. 여기다가 환경은 아니었죠. 근데 이 중에서 지원 인프라는 뭐냐 하면 분석을 수행하는 시스템 영역, 그냥 쉽게 말하면 컴퓨터다, 이렇게 예를 들면 되고, 이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인력, 그 컴퓨터를 돌리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원 인프라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얘기했던 환경은 분석기의 발굴 범위의 확장 부분에서 거시적 관점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1단계 내에서도 이제 비즈니스 모델 탐색 기법, 분석기의 발굴 범위 확장,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여기 없네요. 뒤에 또 나오는데 이거는 그때 가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그 블럭이 이렇게 있고, 이 블럭을 단순화한 게 오른쪽의 그림인데요. 이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9가지 블럭은 핵심 활동, 핵심 파트너, 비용, 핵심 자원, 가치 제한, 고객 관계, 고객, 수익, 채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뭐냐면, 비즈니스에 꼭 포함되어야 하는 9개의 주요 사업 요소들을 이렇게 나타낸 건데요. 얘를 줄여서 BMC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기업이 돈을 어떻게 버는지를 보여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블럭들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또 기업의 수익 창출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는 이해할 수 있고요. 이게 가치 제한이 가운데에 있는데,
이 가치 제한을 중심으로 앞부분이랑 뒷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앞부분에 해당하는 가치 전달 부분인데 이건 이제 주로 시장에서 드러나고 고객에게 보이는 부분으로 고객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기업의 가치가 어떻게 고객한테 전달이 되고 수익이 어떻게 창출되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기업이 어떤 가치를 여기 보시면 고객에게 전달하는지, 관계는 어떻게 맺고 가는지 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은 이제 가치 생산 부분인데 대놓고 봐도 여기는 고객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만드는 과정을 고객은 이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외부에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고객들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도 없고 관심조차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 아니면 대부분은 관심을 안 갖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여기는 이 정도로 하고 또 이 관련된 내용이 뒤에서 나와서 네,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향식 접근법의 문제 탐색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부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고 1번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에 5가지 블록을 활용한다. 2번 유스 케이스에 집착하지 않는다. 탐색 가능한 모든 문제를 노출한다. 4번 시장 니즈를 파악하는 건 역시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1단계 문제 탐색 단계에서 위에서 썼던 그림을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 비즈니스 모델 탐색 기법 문제 탐색 단계니까 네, 이 부분이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약간 헷갈렸어요. 네, 일단 여기 부분 보시면 아까 봤던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의 9가지 블록을 5가지로 단순화한 기법이고 업무, 제품, 고객 단위로 문제를 발굴하고 관리하는 규제와 감사, 지원 인프라 이 영역으로 도출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두 번째, 분석기의 발굴 범위의 확장 해서 앞에서 잠깐 봤었던 그림인데 4가지 영역에 대해서 비즈니스 문제를 발굴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시적 관점에서는 문제나 변화가 기업에 주는 영향을 탐색을 하고 경쟁자 확대 관점에서는 기업의 위협이 될 상황을 탐색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면 대체제, 경쟁자, 신규 진입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시장 니즈 탐색. 그래서 이 시장 니즈 관점에서 문제를 탐색한다. 고객의 관점에서 채널은 어떤 경로로 전달을 할지, 그리고 또 영향자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또 누가 있나, 이런 식으로 탐색을 하게 되고, 역량의 재해석. 그래서 이 관점에서 다시 기업 내부를 둘러보면 내부 역량 이렇게 나와 있고요. 우리 기업이랑 같이 하는 파트너 아니면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은 그냥 간단하게 보면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외부 참조 모델 기반 문제 탐색과 분석 유스 케이스 정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파트에서 유스 케이스를 정의해라, 유스 케이스 참고해라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 기존에 수행했던 사람들의 사례라든가 기존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해가지고 그냥 빠르고 쉽게 분석을 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브레인스토밍 방법 활용을 하고 그것들을 이제 기존에 있던 걸 참고를 하면 내가 분석을 할 때
이 문제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을 했었다. 이런 식으로 참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뉴스 케이스를 보라고 하고요. 그래서 현재 비즈니스 모델 및 유사 동종업계의 탐색을 통해 발견된 문제들을 세부 과제로 도출하기 전에 먼저 분석 유스 케이스로 정의를 한다. 그래서 이 분석 유스 케이스란 분석을 적용했을 때 업무 흐름을 개념적으로 설명한 거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정답은 유스 케이스에 집착하지 않는다 라고 했던 2번이 답입니다. 새로운 이슈 탐색보다 기존의 유사한 분석 케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우선적이다 라고 해설이 나와 있었고, 이거는 이 부분만 봐도 이해하기 쉬운데, 그래도 집착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열심히 찾아보고 뭐 참고하고 활용해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3번 보시면 다음 중 분석 과제 발굴 방법 중 하향식 접근법의 순서로 적절한 것은 하고 밑에 영어들이 쫙 나와 있는데, 뭐 프로블럼 디스커버리, 뭐 프로블럼 데피니션, 뭐 프로블럼 솔빙, 이볼루에이션 등등등, 뭐 솔루션 서치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영어를 내가 많이 못한다, 이거 해석도 못할 정도로 못한다 하면 이와 관련된 용어들만 살짝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1, 2번의 해설이랑 같이 자세하게 내용을 알고 싶으면 이라고 써놨는데,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써져 있거든요, 이 부분도. 근데 좀 이해하기 쉬우라고 사례를 통해서 하향식 접근법을 알아보기 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갖고 온 거니까,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다 하면 이 페이지 들어가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문제 탐색 단계고, 2단계는 문제 정의 단계고, 3단계는 해결 방안 탐색 단계, 4단계는 타당성 검토 단계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그대로 하면 정답이 나오고요. 그래서 답이 1번. 네. 영어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해설의 하향식 접근법은 문제 탐색, 문제 정의, 해결 방안 탐색, 타당성 검토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진행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영어를 좀만 할 줄 알고 이 하향식 접근법의 순서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4번 다음 중 분석과제 정의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저도 이게 오타인 줄 알았는데 오타가 아니라 진짜 문제 이렇게 써여 있었고요. 1번 분석과제 정의서는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하지만 성공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2번 일반적으로 분석 데이터 소스는 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3번 소스 데이터 입수 및 분석의 난이도, 분석 방법 등을 명확하게 작성한다. 4번 분석과제 정의서는 한번 작성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수정될 수 없다. 아까 앞에서 잠깐 봤었던 그 분석과제 정의서 내용인데요. 이제 여기서 좀 전에 봤으니까 그래도 이해하실 수 있겠죠? 여기 하향식 접근법과 성형식 접근법은 이 분석과제 발굴을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인데, 이 과정들이 종료된 다음에 이 분석과제 정의서를 작성을 해서 각각의 분석 프로젝트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분석과제 정의서에서는 분석별로 필요한 소스 데이터, 분석 방법, 데이터 입수 및 분석의 난이도뿐만 아니라 분석 데이터 내 외부 비구조적인 데이터와 오픈 데이터까지 범위를 고려해서 작성해야 된다. 이것만 보고는 이제
풀기는 살짝 애매해서 바로 정답을 보면 정답은 3번 소스 데이터, 데이터 입수 및 분석의 난이도, 분석 방법 등을 명확하게 작성한다. 답이 바로 나오기는 하는데 나머지가 왜 아닌지를 아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얘는 설명을 좀 더 덧붙여 보았고요. 일단 1번이 왜 답이 안 되냐 싶어서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분석까지 정의서는 향후 프로젝트 수행 계획의 입력물로 사용되며 수행하는 이해관계자가 프로젝트의 방향을 설정하고 성공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자료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가 성공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대요. 그래서 1번은 답이 안 되고요. 2번 일반적으로 분석 데이터 소스는 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했을 때 누가 되게 예쁘게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빅데이터의 3요소 일반적으로 3V라고 하는 게 있는데 속도, 양, 다양 그 중에서 이 다양성의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증형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데이터들을 대상으로 작성하게 되고요. 네, 예시 드러났으니까 보시면 되고 분석까지 정의서는 한 번 작성되면 어떠한 경우라도 수정될 수 없다. 이런 내용은 그냥 아예 적혀있질 않아요. 그래서 그냥 수정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수정될 수 없다는 그냥 아니다. 라고 이해 정도로만 끝내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 다음 중 분석과제 발굴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분석과제 발굴을 통해 문제를 찾아내고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해야 된다. 분석과제 발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사적인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갖고 문제를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3번 문제를 정의하기 위한 상향식 접근법과 주어진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는 하향식 접근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번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두 접근법의 지속적인 반복 수행이 권장된다. 그래서 부적절한 것을 찾는 건데 미리 이렇게 다 써놨거든요. 그래서 분석과제 발굴에서 분석과제 여기 보시면 전사적인 관점이라고 나와요. 근데 저는 전사적인 관점이 어떤 말인지 몰랐기 때문에 찾아보니까 기업 전체의 관점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번 답의 근거가 이 부분인데 다양한 기업의 문제를 데이터 분석 문제로 변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하고 분석까지 수행을 위해서 기업의 관점에서 인사이트를 갖고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전체가 사실 3번이랑 4번 답의 근거인데 3번이 상향식 접근법이 문제를 정의하기 위한 거, 하향식 접근법이 문제에 대해 해답을 찾는 거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뭔지 찾는 해서 하향식이다. 그리고 현대에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사전에 정의하는 게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3번도 맞는 거고 4번은 이제 실제 분석 과정에서는 분석 과제 발굴을 위해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을 혼용해서 사용한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지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둘 중에서 뭐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없고 그냥 두 접근법이 혼용해서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도 맞는 거고요. 그래서 정답이 1번입니다.
분석과제 발굴을 통해 문제를 찾아내고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즉시 해결해야 된다. 해석을 보니까 도출된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지금 시점에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분석과제 풀로 관리하여 추후에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서 1번이 왜 답이 아닌지를 찾는 것보다는 맞는 애들을 찾아서 하나씩 지워가는 게 이 문제는 좀 더 풀기 편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전사적인 관점이 뭔지 몰라서 좀 더 어렵게 느껴지긴 했는데 네. 여기까지 해서 이 부분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3부분 분석 프로젝트 관리 방안으로 넘어가면 일단 1번 다음 중 데이터 분석 과제에서 프로젝트 관리에 대한 설명 중 부적절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번 프로젝트 결과로 얻는 산출물은 크게 보고서와 시스템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그에 따른 프로젝트 관리도 다르게 수행된다. 2번 분석 프로젝트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현재 작업이 끝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다. 3번 분석과제 수행에 있어 사전에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4번 분석과제는 적용되는 기법에 따라 범위가 변할 수 있어서 범위 관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교재를 보시면 분석과제 관리 방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석 프로젝트는 데이터 분석의 특성을 살려서 프로젝트 관리 지침을 기본 가이드로 활용을 해야 되고 이 프로젝트 지침의 프로젝트 관리 체계는 이렇게 다음에 10개 주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긴 표가 하나 있어요. 보시면 관리 영역에는 통합, 이해관계자, 범위, 자원, 시간, 원가, 리스크, 품질, 조달, 의사소통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이제 분석 프로젝트의 특성이랑 주요 관리 항목에 대해서 쫙 나열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 관리 영역을 묻기보다는 관리 영역을 주고 내용이 뭐냐를 묻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보시면 2번 분석 프로젝트는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현재 작업이 끝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없다. 이게 틀린 건데 왜냐면 일정 계획을 수립할 때 초기에 의도했던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기 때문에 타임박싱의 기법으로 일정 관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해설에 나와 있고요. 타임박싱이 뭔지도 여기 나와 있는데 그 프로토타입 모델의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 기법이다 라고 나와 있고 현재 할당된 작업이 주어진 시간 동안 완수되지 못하더라도 이제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을 말합니다. 프로토타입이 뭔지는 제가 일부분에 한 6번인가 5번인가 그쯤에 정리를 해놔서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거 다시 보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근거들을 다 써놨는데 1번이 1번이 범위 부분에 있는데 분석의 최종 결과물이 분석 보고서 형태인지 시스템인지에 따라 투입되는 자원 및 범위가 크게 변경된다. 그래서 이제 그 프로젝트 결과로 얻는 산출물이 분석 보고서와 시스템이다 라는 그 지문의 답의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 부분에서 타임박싱 얘기가 아까 나오고 리스크 부분에서 3번 답에 대한 근거가 나오는데 그 3번이 분석과제 수행에 있어 사전에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 요거였는데 여기 보시면 관련 위험을 식별하고 대응 방안을 사전에 수립해야 된다 내용 그대로 나와 있고요. 또 대응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번이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답도 맞고요. 4번 답은 이제
다시 범위 부분에 들어가 있는데 분석 과제는 적용되는 기법에 따라 범위가 변할 수 있어서 범위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뭐 중요하다 이런 내용은 없는데 그냥 데이터의 형태와 양 아니면 적용되는 모델의 알고리즘에 따라서 범위가 빈번하게 변경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됩니다. 네, 이 부분도 이론 부분이라서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다음 중 분석 과제 관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5가지 속성이 아닌 것은 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분석 속도, 분석 복잡도, 데이터의 양, 데이터 분석 방법 이 중에서 고려할 속성이 아닌 거를 찾으면 되고요. 근데 저희는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이론부터 먼저 보자면요. 대놓고 이렇게 분석 과제에 5가지 주요 속성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5가지가. 그래서 위에 3개를 보면 데이터의 양 아까 그 답들 중에 있었고요. 데이터 복잡도는 없었고 분석의 속도 이거 있었고요. 분석 복잡도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도와 정밀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는 그냥 그림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답이 4번 데이터 분석 방법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해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데이터의 양, 데이터 복잡도, 분석 속도, 분석 복잡도, 정확도와 정밀도 이렇게 5가지가 있다 라고만 나와 있어서 이 부분은 크게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 3번 다음 중 능력 성숙도 통합 모델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고 1번 능력 성숙도 통합 모델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공학의 역량 성숙도를 파악하기 위한 모델이다. 2번 계층적 프로세스 모델의 일종으로 6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3번 1단계 수준에서는 개인의 역량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 4번 2단계와 3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전사 차원의 표준 프로세스 존재 여부다. 해서 우선 또 교재를 보면요. 이렇게 5단계로 나와 있는데 여기 또 숫자가 빠져 있네요. 어쨌든 5단계긴 합니다. 그래서 능력 성숙도 통합 모델이란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공학의 역량 성숙도를 파악하기 위한 모델로 다음과 같이 5가지 단계로 나눠서 역량을 평가한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정답은 2번 계층적 프로세스 모델의 일종으로 6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이게 답이었고요. 부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니까 왜냐면 능력 성숙도 통합 모델은 5가지 단계로 구분된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구분이 되기 때문에 2번이 부적절한 답이고요. 일단 1번 능력 성숙도 통합 모델은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공학의 역량 성숙도를 파악하기 위한 모델이다. 그대로 나와 있고요. 3번 1단계 수준에서는 개인의 역량이 프로젝트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결정한다. 그대로 나와 있고요. 4번 2단계와 3단계의 가장 큰 차이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전사 차원의 표준 프로세스 존재 여부다. 그래서 3단계를 보시면 2단계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존재한다. 전사 차원이 조직 범위라고 아까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맞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번이 답이고요. 원래는 제가 이 2장의 일부분, 요 2문제까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앞부분의 내용이 저한테는 좀 많이 어려웠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이해를 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스터디 할 때 이 뒷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네, 이 2장을 그냥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네,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내용 자체가 좀 처음에 이해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내용도 많고 일주일에 문제 수로는 별로 아닌 것 같지만 그것도 이해해가지고 다 하시기에는 그죠? 또 얘기를 친구들한테 해주려면은 정확하게 이해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많아서 쉽지는 않았을 건데 준비하시라 고생 많았고 뭐 다음 주도 또 이 정도 수준이겠죠. 그래서 첫 주만 좀 작았고 지금처럼 한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하셔야 되니까 음, 아마도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빡세지 않을까 그런 느낌, 그렇죠? 다른 과목 있죠. 1과목, 3과목도 친구들 할 때 한 번씩 먼저 들어놓고 혹은 뭐 예습을 하든 이렇게 하셔가지고 들으면 좀 더 편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고, 네, 다른 분들은 뭐 이렇게 질문이나 아니면은 다른 이야기 할 거 있으면은 하시고, 다 일단 먼저 해보시고, 없어요? 채팅방으로라도 남겨놓으세요. 다야, 네. 네, 장우영, 박상우, 어디 갔어요? 어,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라도 혹시 생기면은 카톡방에 공유한다던가 그런 형태로 남기겠습니다. 네, 박상우, 네, 성우님 목소리 안 들리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스터디 여기까지 하시고요. 금요일 날 되면 될 것 같고, 네, 성진님 영역들 다 우영님이나 성우님 더 보시고 카톡방에 필요하시면은 그 얘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어요. 금요일 날 봬요.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